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허브 코엔의 협상의 법칙이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정말 협상, 전략, 돈 잘 버는 법 이런 거의 어떤 기본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사실 항상 만날 때 물건을 구매할 때나 뭐 물건을 판매할 때나 어떤 거래를 할 때는 항상 협상이 필요하잖아요. 협상 잘하는 법, 냉장고를 싸게 사는 법, 뭐 부동산 거래하는 법 여러 가지 원칙이 다 들어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봐야 될 책. 이 책에 지금 추천사가 한국경제, 동아일보, 매일경제 이렇게 언론사예요. 그래서 국내 최고의 협상학 베스트셀러라는 딱지가 붙어 있고요. 진짜 이 책은 정말 좋아요. 이 책에 추천사 동아일보에 누가 했냐면 세이노의 부자 아빠 만들기. 세이노 혹시 아세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세이노의 가르침 책은 출간된 책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있어요. 세이노. 이분이 자기는 남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스러운 책이 있는데 나만 혼자서 알고 있기를 바라는 심리가 생기는 책들. 허브 코엔 협상의 법칙이 바로 그런 책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협상법을 알면 사람들이 다 알면은 내가 협상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나만 이 협상법을 알면 이게 되게 탁월하거든요. 꼭 읽어보시길 추천하면서 이 책 한번 읽어볼게요. 협상의 법칙 1 읽어보겠습니다. 자, 냉장고를 사러 가요. 냉장고를 사러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한대요. 이 모델은 문이 왼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군요. 우리 가정은 모두 오른손잡이입니다. 염가 판매를 이용하라. 이 모델은 언제 세일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 약점을 찾아라. 여기 옆쪽에 약간 흠이 보이는걸요? 밝은 데서 보면 냉장고 표면에 흠이 많이 나 있는 것이 보인다고요. 이렇게 흠집이 나 있으니 가격을 조금 깎아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언제나 흠집을 만들어내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뭘 살 때 자꾸 흠집을 발견해요. 흠집을 발견해서 전에 어떤 걸 싸게 산 적이 있냐면 선글라스를 산 적이 있어요. 선글라스가 전시된 걸 이렇게 포장해 주려고 하길래 이거 말고 새 거 없어요? 이러니까 없대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많이 만지고 기스 났는데 싸게 달라고 해서 싸게 산 적이 있어요. 막 깎았어요, 제가. 자, 만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대요. 만약 내가 냉장고 4대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가격이 조정될까요? 만약 당신이 배달해주는 대신에 내가 트럭에 싣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만약 세탁기 겸용 건조기와 와플파이를 굽는 기계를 함께 사면 가격에 변동이 있을까요? 앞으로 6개월에 걸쳐서 우리 이웃들이 한 달에 한 대꼴로 냉장고를 사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이렇게 많은 걸 산단 말이야? 좀 깎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부터 대뜸 판매원에 다가가서 자, 당신은 이 냉장고를 팔아야 하고 나는 이것을 사고 싶소. 그러니 450달러에 팔든지 말든지 하시오. 이렇게 하고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판매원이 따라 나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판매원과 당신 사이에 거래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당신의 퉁명스러운 말투는 거부감까지 들어요. 그래서 최후 통첩. 나는 지금 나갈 거예요. 이 가격에 주지 않으면 나갈 거예요. 라고 최후 통첩을 하려면 언제나 판매원이 이제 서로에게 드린 시간과 힘의 정도의 비례를 한대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물건을 많이 보고 이런 걸 소비했을 때 내가 나가려고 하면 붙잡는다는 거예요. 한번 다른 사례 볼게요. 어떤 분은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전시장에 있는 모든 모델을 보여달라고 하고 각 제품의 장점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 판매원이 드디어 당신에게 냉장고를 팔게 되었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래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일 아내와 함께 와서 결정을 해야겠소. 다음날 오후 2시에 또 아내와 왔어요.
자,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꼭 냉장고를 팔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가격이 아니면 안 살 거예요 라고 나간다거나 디스카운트를 좀 많이 요구할 때 오히려 더 이런 사람에게 해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실갱이를 좀 하세요. 버트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연방예산국장으로 근무했었어요. 그 사람은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한대요. 그 불결한 돈 저리 치워. 화폐가 이제 더럽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돈 앞에서 거만한 자세를, 당당하고 거만한 자세를 취해서 41개 은행에서 381개 대출을 받았고요. 총 대출금이 2천만 달러가 넘었대요. 왜 은행들이 란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지 못해서 안달을 했을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다른 은행들이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의 신용등급이 1등급임을 뜻한다. 은행은 그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들의 인식이었고 이것은 그가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 인식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갈 때요. 막 너무 저자세로 가지 마세요. 막 제가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요. 대출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자세를 낮추면 은행에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은행에서 이렇게 읍소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당당하게. 너희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난 너한테 이자를 지급하고 수익을 주는 사람이야. 많이 줄수록 네가 이익이야 라는 식으로 전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은행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은행을 비교하는 법이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 나와 있구나. 다른 은행이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 은행도 빌려주는 거예요. 자, 역으로 다른 은행에서 거절당한 사람은 이 은행에서도 거절합니다. 이 사람은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빌리러 갈 때 이렇게 말하시면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은행 갔더니 금리가 몇 프로라던데요? 거기는 신용대출을 얼마를 해준다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곳을 가보면 다 달라요. 금리도 다르고 한도도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협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신용금고 이런 데 가면은 1금융권과는 다르게 그 지점장 재량과 대출 상담사의 재량으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활용해서 어디 가면 얼마 준다던데요? 라고 경쟁을 붙이면은 거의 해줍니다. 왜? 그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이걸 담보로 얼마를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고. 그래서 이쪽 은행에 가서도 왜 여기는 조금밖에 안 해줘요? 저기는 얼마 해준다고 했는데?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면 확인해보지 않고 믿어요. 믿고 그래요? 그럼 저희도 그 가격에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요걸 한번 여러분도 한 군데만 은행을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가서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되게 꿀팁이죠.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얻어내라. 그들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하라. 그 행동이 당신뿐 아니라 그들 자신 것이 되도록 만들어라. 관여는 참여를 낳는다. 그리고 참여는 힘을 낳는다.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예스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이렇게 되면 회사에 속해 있거나 조직에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어떤 협상을 하게 되면은 편하다는 거죠. 리스크도 적고 도움 많이 받고.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을 실제로 습득하라. 자,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남들이 생각하는 그 지식이 뭘까요? 여러분은 저한테 재테크 지식이 많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실제로 습득을 하고 미리 대비하고 그런 거죠. 만일 그 협상이 당신에게 꼭 이겨야 할 만큼 중요하다면 당신의 시간을 내서 맹렬히 공부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협의를 하기 전에 그 주제에 대해 맹렬히 공부하라. 저는 그래서 어떤 협상하기 전에 그 부분을 막 공부하고 가요. 진짜로. 되게 쉬워요. 첫 번째는 책을 읽는 거.
두 번째,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책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많이 보거나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그룹, 집단, 카페, 밴드 이런 거 공략해서 볼 수 있죠. 자, 어떤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자네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지 말해보게. 은행 때문입니다. 저는 은행에 6,000달러나 빚을 지고 있거든요. 내일까지 갚아야 하는데 지금은 단돈 한 푼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아, 왜 자네가 걱정을 하고 있는가? 진짜 걱정해야 할 쪽은 은행이 아닌가? 여러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는 게 걱정이에요? 돈을 가져간 사람이 안 갚는 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더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어요. 몇 월 며칠까지 그 사람이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줘. 걱정돼요, 안 돼요? 되죠. 은행이 걱정이에요. 은행이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협상을 할 때 이렇게 누가 더 걱정인가를 보는 거예요. 나만 걱정하면 안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 아, 저 사람은 더 걱정일 수 있겠구나 하면 협상의 또 상황이 달라지죠. 협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인내를 가져라. 양보 행위나 문제 해결은 협상 종료 시간 가까이나 혹은 그 시간이 지나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은 그 시간을 기다리며 놀라거나 다투지 않고 견지해가는 능력에 있다. 자, 은행이랑 어떤 협상을 할 때 대출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어요. 그때부터 협상일이 종료 시간 가까이 되거나 그 시간이 지나서 협상이 일어나고 양보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은행이라면 좀 다르겠다. 뭐 개인별로 거래를 할 때는 이자를 깎아줄 수도 있어요. 원래 이자를 이만큼을 내기로 했는데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이자를 이만큼을 못 내고 요만큼만 내겠어. 근데 협상일이 지나고 날짜가 많이 지나면은 그냥 누군가 한 명이 포기하고 받을 수도 있겠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협상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마감 시간을 상대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은 내가 뭐를 지금 필요한데 당장 오늘 저녁까지 필요해요.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깎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이 펜을 사야 되는데 이거 오늘 저녁 당장 써야 돼요. 깎아주세요. 여러분가 좀 깎아주겠어요? 그래서 마감 시간을 상대방에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이거 안 사면 큰일 나요. 오늘 무조건 사야 돼. 얘기하지 않고 그냥 태연하게 저희 깎아주세요. 저 이거 얼마 아니면 안 사요. 너무 비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감 시간, 내가 이게 필요한 시간을 얘기하면서 너무 비싸요 라고 얘기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저 사람 오늘 저녁에 당장 이거 사야 되는군. 이 동네에는 이거 파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그럼 나는 싸게 팔지 않아도 괜찮겠어?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지 마세요. 다급한 행동은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을 때에만 취해야 된다. 여러분이 뭔가 서둘러야 할 때, 그때 여러분의 이익이 보장되어 있을 때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협상은 천천히 해야 한다. 옛날 말 장수들은 사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진짜로 사고 싶은 말은 절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만일 그렇게 하면 값이 올라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저도 부동산을 사러 갈 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말하지 않고 중간 좋은 걸 자꾸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다가 이거 너무 비싸네요. 뭐 이거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걸 좀 깎아주면 저걸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실컷 딴 얘기하다가 이게 관심 있는 척 하다가 그냥 이걸 좀 그냥 빼주면 이걸 좀 싸게 해주면 이걸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 이걸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걸 싸게 해주면 이것도 한다네?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근데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이걸 너무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에 깎아줄 필요가 없구나. 안 깎아줘도 이걸 사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그래서 이런 협상의 법칙을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자세하게
정말 많이 사례가 나와요. 오늘 제가 몇 가지밖에 설명을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침묵으로 대하는 것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무언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말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게 돼요. 그럼 상대방이 침묵이 싫으니까 말을 하다가 주지 말아야 될 정보까지 주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진지하게 결정 내리고 싶지 않거나 화제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있다가 하고서 웃는 거예요. 이 비웃음 한 방이면 사무라이가 휘두르는 칼만큼이나 상대 혼을 뺄 수 있어요.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웃음? 네, 이런 거 중요하죠. 걸어서 갑자기 확 나가버리는 것도 선수를 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특히 뜻밖의 갑자기 나가버리는 것은 남아있는 측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당황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나 미래를 불확실하도록 여기기 때문이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쇼핑을 할 때 한국 관광객들한테 막 호객을 하면서 비싸게 불러요. 그때 저는 실컷 협상을 하다가 최종 가격을 싸게 부른 다음에 난 이거 아니면 안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나도 안 팔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아쉬워하지 않고 확 나와버려요. 그때 나를 따라 나오는 사람은 싸게 해준다고 뒤통수에 대고 불러요. 야, 얼마 해줄게. 너는 150달러 불렀지? 내가 170 해줄게 라고 뒤에다 불러요. 여러분이 그 가격이 마음에 들면 다시 되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도 절대 그 가격에 해줄 수 없을 때는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상점에 가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아, 이 가격에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억 아니면 안 사겠어요 이러고 나와버리세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나중에 전화가 와요. 사모님 1억에 됩니다. 아니면 사모님 제가 해봤는데 1억은 도저히 안 돼요. 1억 500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협상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와버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따라 나온다. 혹은 연락이 온다. 자, 만약에 반대로 당신이 판매원일 때, 내가 판매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구매자 입장이 아니에요. 자, 누가 당신에게 입질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상대방이 이렇게 협상의 법칙을 이용해서 나한테 막 입질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권한 없음. 도와주고 싶지만 그런 요구에 응할 권한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한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해준 사람은 해고가 되어서 지금은 사우스 브롱에서 집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중개인인데 막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해고돼요. 권한이 없다는 거죠. 또 권한 없으면 하나의 종류. 우리 같은 주부들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걸 결정하는데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라고 하면은 권한이 없는 거죠. 저는 이걸 많이 씁니다. 남편이 반대해요. 반대하지 않는데. 합법성. 다음과 같은 표어를 벽에 붙여보아라. 이 가게는 정찰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다. 우리의 가격은 합법적입니다. 다 알고 있음을 알리는 웃음. 가볍게 그 책략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낸 손님의 솜씨를 칭찬하라. 손님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손님과 함께 웃어넘기는 것임을 잊지 마라. 아유, 손님 진짜 너무 잘 깎으시네요. 아우, 손님 너무 재주가 좋으셔. 하지만 우린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상대방의 계략을 알아채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반박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몰아세우지 마라. 상대에게 반응할 때 절대적이며 단정적인 용어를 쓰지 마라. 대답은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이렇게 윤활유 같은 태도를 가져라 라고 합니다. 여보, 내가 가져온 것 좀 보구려. 뭘 가져왔는데요? 멋진 세라피지. 얼마 줬어요?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었다. 자, 이렇게 말해보지.
이곳 토박이 협상가가 1200페소를 원했지만 우연히 당신과 주말을 함께 보내고 있는 국제협상가가 그걸 170페소에 샀다고 라고 자랑을 했죠. 아내가 씩 웃었다. 어머, 그 참 재미있군요. 난 같은 것을 150페소에 샀으니까요. 너무 웃기죠. 1200페소 세라피를 170에 사서 난 너무 싸게 샀어. 역시 나는 협상가야 라고 흥분을 했는데 와이프가 더 싸게 150에 샀어요. 내게는 이 모든 것이 세라피들이고 내가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이런 것이 하나씩은 있다. 당신이 세라피를 구입한 경로를 생각해보라.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킨 물품이었는가? 아니면 그 구입 과정이었는가?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세요. 90% 세일, 10,000원에 땡처리, 1,000원에 땡처리, 그 다음에 재고 정리 이런 거 보고서 산 적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라피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를 비싼 가격이었다가 출발해서 싸지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산 거지 그 물건이 필요해서 산 게 아니었어요. 이런 건 협상에서 진 거죠. 자, 전화 관련된 거. 협상에서 전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전화와 연관된 제안을 보자. 습관이 된다면 당신의 성공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거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계획하고 준비하라. 여러분, 전화가 와요. 상대방이 막 갑자기 저한테 요구해요. 뭘 어떻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겨를 없이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상을 할 때 전화가 온다. 그러면 지금 운전 중인데 이따가 할게요. 지금 통화가 어렵습니다. 이따가 할게요. 상대방이 왜 전화했는지 듣고서 대답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통화를 끊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하고 전화를 거는 거죠. 그러면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어요. 듣는 훈련을 하라. 전화상에서 침묵이 계속되면 특히 장거리 전화일 때는 상대방은 신경이 쓰이거나 돈의 본전을 뽑을 필요에 자발적으로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예외 없이 당신에게 중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말을 바꿔서 하게 된다. 합의사항을 메모하라. 이렇게 우리가 듣고 상대방이 말하고 하는 거에 메모를 하라는 거예요. 전 여기 하나 더 해서 녹음도 하면 좋다. 왜? 합의사항을 상대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합의사항은 녹음을 해라. 어떤 단계에서든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과 협상을 하지 않도록 하라. 즉 누군가와 상대를 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과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가? 기구 조직상 어떤 위치에 있는가? 실제로 어떤 유형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가?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생한테 계속 요구를 해도 아르바이트생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집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와이프랑 백날 협상을 했는데 와이프가 저는 권한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미리 권한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회계사, 조사원, 국세청과 협상을 해야 될 때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면 서두르지 말래요. 당신을 상대하는 모든 사람한테 이 기록을 준비하는 데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이러면 애매하게 얘기하래요. 시간을 활용해서 애매한 상태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하면 결국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뭔가를 어쨌든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요구를 하면 오래 걸릴 거라고 대답을 했을 때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빠르게 증명하려면 내가 그만큼 일을 멈춰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세요 하면 상대방이 천천히 기다릴 수가 없죠. 자기가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고 나한테 요구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나한테 원래는 이만큼 요구했어요. 언제까지 이만큼 기록을 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줄 수 없어요 라고 계속 얘기하면
점점 줄어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만큼만 주세요. 요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언제까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시간을 가지고도 협상이 가능해요. 자,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전화로 협상하지 마라. 전화로는 쉽게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로는 합당치 않은 처신을 하기도 쉽다. 전화로는 막 함부로 말하거나 막 거절을 하거나 이런 게 쉬워요. 맞대면한 상태에서 거절하고 합당하지 않은 처신을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송수영 대표님의 DID라는 들이대 책에서 이렇게 나왔죠. 비가 막 오는 날에 일부러 비를 쫄딱 맞고 가가지고 협상을 하러 간대요. 그럼 상대방이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그 비즈니스적인 협상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전화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건 얼굴을 보고 만나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에 좋은 내용 정말 많은데 제가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도 허브 코엔의 협상의 법칙을 위해서 삶에서 더 많은 것을 편하게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